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작품은 속미인국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속미인국 할 때 이 속이라는 게 속편이라는 뜻이고 미인이라는 건 누구냐면 그 정철의 유배지에서 그리웠던 임금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미인이라고 선조 임금을 뜻합니다. 그 정철이 그 전라남도 창평에서 유배를 할 때 쓴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작품은 유배가서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인국의 후속작으로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그 감녀라는 여자와 을려라는 여자의 서로 이렇게 대화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 작품의 시상전개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감녀가 먼저 질문합니다. 너 어디가?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을려가 야, 나 임금님한테 쫓겨났어. 그래서 나 굉장히 외로워.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 감녀가 이제 위로를 해주죠.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을려의 이제 하소연이 이어지는데 임금을 찾아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도 못한다고 하고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합니다. 감녀가 이제 마지막에 나거리나 되라, 구준비나 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위로를 해주고 끝내는 작품인데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이 감녀와 을려의 대화체로 돼 있다는 거 그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 중에 선생님 감녀가 누구고 을려가 누구예요? 작품에 보면 감녀, 을려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감녀와 을려는 그냥 편하게 여자 1, 여자 2 또는 여자 A, 여자 B 이런 식으로요. 두 명의 여자를 똑같은 여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대화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와 또 한 명의 여자 그래서 감녀와 을려 이렇게만 얘기했을 뿐이지 이거를 그냥 여자 1, 여자 2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작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서사 부분. 감녀가 을려한테 물어보는 대목이라고 그랬죠. 읽어볼게요.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대요. 자,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다. 라고 지금 감녀가 을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통해서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감녀는 을려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알고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천상 백옥경 하늘나라의 백옥경을 자 이때 백옥경이라는 건 어디냐면 그 궁궐 대궐을 뜻합니다. 원래 그 도교에서 말하는 백옥경도 도교에서 말하는 궁궐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산다는 그런 궁궐이니까 천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아까 하늘나라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의 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그러니까 너 원래 하늘나라에서 신선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철의 유배가 사기 때문에 이 백옥경을 신선들이 사는 궁전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뭘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 대궐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대궐을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에,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 시간적 배경 하나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해가 다 저문 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 배경은 당연히 어딥니까? 저녁이 되겠죠. 자, 하여튼 뭐 감녀가 을려한테 너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은데 너 뭐 원래 하늘나라 그 백옥경 대궐이 있었는데 왜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려고 가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을려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탐식하고서 답변하는데요. 자, 이것도 읽어봅시다. 너로구나. 내 사설,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을려도 감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추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로구나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내 사설, 나의 이야기 좀, 나의 사랑 얘기 좀 들어봐라 라고 을려가 감녀한테 답변한 겁니다. 내 얼굴 이 거둥이, 내 얼굴과 이 모습이 님 괴함직하다마는 자, 괴다. 이 괴다는 고전문학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암기해두세요. 괴다라는 뜻 자체는 사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다. 그래서 그 고전문학 작품에 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사랑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내 얼굴과 이 모습이 님 사랑함직도 하지만은 어쩐지 날 보시고 나를 을려 나를 보시고 그래 내로다 여기실 적에 네가 내 사랑이야 이렇게 임금이 을려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너로구나 라고 여기실 적에 나도 님을 믿어서 나도 님을 믿고 님이 나를 사랑해? 그럼 나도 님을 사랑해야지. 님을 믿어서 군 뜻이 다른 뜻 군 뜻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 다른 마음 뭐 그런 것이 되겠죠. 다른 뜻 이게 오타가 나요. 다른 뜻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임금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기도 바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래야 교태야는 아양을 떨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아양을 떨면서 이런 얘기야.
아양을 떨면서 그 이렇게 방송하고 녹화하려면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납니다. 이래야 교태야. 아양을 떨면서 어지럽게 임금 앞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어지럽게 굴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낯빛 요게 요즘에도 여러분들 보면 저 인간 저 낯짝 좀 봐 할 때 그 낯 있죠. 그 낯짝이라고 할 때 그 낯이 뭐야? 그래 얼굴이죠. 저 얼굴 그런 얘기야. 반기시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네가 내 사랑이야 라고 여겨가지고 자기도 군뜻 하나도 없고 이래야 교태에 아양을 떨면서 임금 옆에 있었는데 그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달라져 버렸다 그런 얘기야. 이 말은 결국 사랑하는 감정이 임금이 나에게 대한 사랑에 대한 감정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야? 차였다는 얘기죠. 응? 자, 그래서 누워서 생각하고 앉아서 일어나서 생각해 볼 때 해여하다는 얘기도 그 앞에 있는 구절하고 똑같이요.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매처럼 할 때 매라는 게 뭐예요? 매라는 거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산처럼 쌓였다는 얘기야. 그만큼 내가 죄가 어떻다는 얘기야? 아주 높다, 아주 크다는 얘기죠. 내 몸에 지은 죄 산처럼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 탓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자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책. 이 자책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세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민하고 따져보는 거. 이게 자책이 되겠죠. 즉 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란 얘기예요? 내 탓이다 그런 얘기야. 서러움을 풀쳐야니 서러움을 풀어 헤쳐보니 조물주가 탓이로다.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라는 것은 전설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나와 님의 사이가 너무나 좋은 걸 알고 조물주가 시기해서 우리 둘을 갈라놓았나 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서사 첫 번째 부분에서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감녀의 이야기를 듣고 을려가 답변을 해주는데 자기 자신은 임금한테 사랑을 갖다 했고 임금도 나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임금이 나를 미워해서 결국 우리 둘이 헤어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부분인데 스스로 자책하면서 탄식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본사 1번에서 감녀가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 생각 마 하고 그래 그런 생각 하지 마라 하고 이제 위로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사 2번에서는요 을려가 임금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부분을 또 밝혀냅니다. 자, 본사 2번 을려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작품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감녀와 을려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걸 꼭 생각하면서 어디까지가 감녀 얘기고 어디서부터가 을려 얘기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자, 을려의 님에 대한 걱정 부분 본사 2번 들어갈게요. 맺힌 일이 있다. 님을 모셔봐서 내가 님을 임금을 모셔보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달인가 그랬는데 임금의 얼굴이 물 같대요. 물 같다는 얘기는 결국 임금의 체질이 어떻다는 얘기야? 허약 체질이다 그런 얘기죠. 허약한 그 체질이 편하실 적이 며칠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결국 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걱정해 주는 거죠. 그치? 자, 춘한고열, 춘한고열이라는 것은 춘자가 봄춘자고요. 한자가 찰한자예요. 그 봄의 그런 어떤 차가운 모습과 고열, 여름이죠. 여름의 뜨거움이죠. 그러니까 춘한고열은 그냥 봄과 여름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봄과 여름은 어떻게 지내시며 궁금한 거죠. 님이 어떻게 지냈는지. 자, 이건 좀 필기 좀 해볼까요? 봄과 여름은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 동자는 추일할 때 추자가 무슨 추자예요? 가을 추자죠? 동자는 무슨 동자? 겨울 동자예요. 그러면 추일 동자라는 것은 결국 뭐게 되겠어? 가을과 겨울이 되겠죠. 가을과 겨울은 누가 잘 모시고 지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님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님을 걱정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봄과 여름은 또 어떻게 지내시고 추일동천,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시고 지내는가 그런 얘기야. 죽조반 조성매 옛날처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인데 죽조반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죽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 하루에 세 끼를 먹죠. 아침, 점심, 저녁.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들은요. 아무래도 좀 잘 살고 먹을 것도 구하기가 쉬웠겠죠. 양반들은 부자인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처음에 뭐를 하냐면 죽을 먹어요. 그리고
조석매 조금 있다가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석이라는 게 저녁이야. 그러니까 죽조반을 아침밥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먹는 죽 그리고 조석매 할 때 이 매는 산이 아니라 밥입니다. 그 조석매 할 때 조석이라는 것 자체는 아침밥과 저녁밥이 되겠죠. 저녁밥은 옛날처럼 잘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니까 역시 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지 모르겠다. 자신하고 주무시는가? 라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을려가 결국은 아까 그 갑녀의 위로를 그런 생각하지 마 라는 위로를 받고 뭐 하는 거야? 나 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본사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을려가 또 얘기를 하는 대목인데 을려는 누굴 보고 싶어 해요? 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유배지에 있으니까 계속 임금의 소식이 궁금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소식을 들으러 산으로 강으로 헤매는 장면이 본사 3번에 제시가 됩니다. 자, 읽어보죠. 님 계신, 다이라는 것은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 계시다. 자, 님 계신, 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계시다. 아이고, 이거 찾고. 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님 계신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알고 싶었다. 그런 얘기야. 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했는데, 오늘 또 거의로다. 오늘 또 날이 다 갔다는 얘기죠. 내일이나 사람이 올 것인가, 내일. 어제, 내일 할 때, 모레 할 때 그 내일이에요. 내일이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어디로 간단 말인고. 내 마음 둘 곳이 없어. 왜? 오늘 또 시간이 다 됐고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은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임금의 소식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단 말이고 하면서 이제 임금의 소식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방황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잡고 밀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대요. 자, 여러분 여기 높은 산이라는 부분 일단은 동그라미를 좀 해두고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산과 강으로 방황했다라고 돼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산에 올라가서 임금의 소식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잡거니 밀거니라고 돼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등산들 다 가보셨죠? 등산할 때 어떻게 뭐 바위도 잡고 나무도 잡고 이런 식으로 산에 올라갈 때 옆에 주변의 물건들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때 잡고 밀건이라는 것은 산에 올라갈 때 주변의 것들을 잡고 밀면서 어디에 올라갔대요? 높은 산에 올라갔던 얘기죠. 그래서 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 화자가 간 곳이 어디야?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인가 그런 얘기야. 자, 여러분들 지금 임금을 찾으러 임금의 소식을 들으러 높은 산에 화자가 올라갔죠. 그죠? 그런데 구름이 끼고 안개가 꼈어요. 그럼 임금을 볼 수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그죠? 이 구름과 안개는 뭐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장애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근데 그 장애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처를 만약에 충신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충신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임금의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이 구름과 안개, 이 두 놈들이 가려버린 거야. 그러면 정처를, 이글의 화자인 정처를 충신으로 생각한다면 구름과 안개는 뭐로 해석할 수 있어? 그렇지. 간신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구름과 안개, 장애물이면서 간신배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산천이 이렇게 어두운데 뭐에 가려서? 구름과 안개가 가려서 산천이 이렇게 어둡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를 볼 수가 없대요. 1월을 어찌 볼 것이냐라고 돼 있죠. 자, 1월 보통 이 해와 달은 뭐를 상징해? 고전 작품에서? 그렇지, 임금님을 상징하죠. 이 구름과 안개가 가려버려서 산천이 깜깜해서 임금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척을 모르거든 가까운 곳, 지척, 가까운 곳을 지척이라고 하죠.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리, 저 멀리 어떻게 임금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뭐에 가려서? 구름과 안개에 가려서. 자, 지금 화자 어디 있다고? 꼭 기억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임금의 소식을 갖다가 들으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구름과 안개가 가려서 임금의 소식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임금의 소식을 듣는 걸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차라리 물가에 가서,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두 번째 방황지 물가로 갑니다. 자, 높은 산에서 어디로 갔다고? 물가로 갔다. 알겠지? 자, 물가로 갔더니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배를 타고 님을 찾아보려고, 님의 소식을 들어보려고 물가에 갔다는 얘기예요. 뱃길이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바람과 물결이,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물결이 있고 얘들이 어둥정된더이고 그랬죠. 자, 어수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배를 띄울 수 없게 됐다 그런 얘기야. 물가에 왜 갔어요? 임금의 소식을 찾으러 갔죠. 근데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돼서 배를 타고 임금의 소식을 찾을 수 있겠냐 없겠냐? 없겠죠. 그럼 이 바람과 물결은 당연히 뭐겠어요? 정처를 가로막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들도 장애물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처를 충신으로 생각한다면 이 바람과 물결은 충신을 가로막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어? 간신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백기를 벌렸는데 바람과 물결이 너무나 어수선해서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사공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뭐만 남았대요? 빈배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일단 그 뱃사공은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만 있대? 빈배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빈배라는 만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바로 화자의 정서를 이 빈배가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제? 바로 어떤 마음? 외로운 마음이죠. 빈배, 배가 비었으니까 외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환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빈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물에 화자의 그런 어떤 마음을 투영시켜서 거기다가 담아내는 기법, 그 뭐라 그래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빈배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환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여러분 이 빈배를 뭐로 해석하시면 안 되냐면요. 감정이입으로 해석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감정이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왜 감정이입이 아닐까요? 만약에 감정이입이라면 감정이입된 것은 화자의 정서와 그 다음에 그 빈배가 똑같은 감정을 표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빈배는 외로워요. 빈배는 외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빈배는 감정이입이 됩니다. 근데 지금 빈배만 남았다라고만 돼 있지 빈배가 특별한 어떤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 않죠. 감정이입이 되려면 화자의 정서와 그 대상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여기서는 빈배만 걸렸다라고 표현했을 뿐이니까 화자의 외로운 정서만 환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만약 감정이입이 되려면 빈배가 외롭다 이런 식으로 빈배가 외로워한다. 오타가 이렇게 심해요. 외로워한다 이런 식으로 빈배, 외롭다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이 그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 있어야만이 그 빈배가 감정이입이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둘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공은 어떤 존재야?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사공이죠. 그죠? 자, 근데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배를 조종하는 사람은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 정치를 하면서, 즉, 그 조정에서 일종의 조정이 잘 돌아가도록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철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충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신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다 그런 얘기니까 충신이 존재하지 않고 간신으로만 가득 찬 조정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대목이 됩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 강떡이 혼자 서서 떨어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아까 다이 여기 맨 처음 할 때 님 다이 할 때 계시다로 해석을 했었죠. 님 계신 소식만 더욱더 아득하다는 얘기는 멀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님이 계신 소식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하고 안개가 가려서 임금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장애물 또는 간신으로 해석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높은 산에 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물가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님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역시 바람과 물결이 가로막았죠. 그 이 바람과 물결은 위에 구름과 안개와 똑같이 장애물 또는 간신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공은 어디로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 그랬는데 이 빈배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대변하는 객관적 성감물이 될 수 있고 주의할 것은 감정이입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공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조정이 뭐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야? 충신이 아니고 간신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잠깐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 지금 서사 본사 3번 본사 3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공간과 시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맨 처음 어디 갔어요? 높은 산에 갔죠? 자, 그리고 물가로 갔죠? 그러니까 공간 이동된 거죠. 자, 그리고 초저녁에서 저녁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그 초저녁에 오늘 또 거의로다 내일의 사람 오늘 또 거의 됐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빙하로 봤을 때 초저녁인 거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물가로 간 거니까 시간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저녁에서 그거보다 약간 늦은 저녁 이렇게 시간의 이동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방해물이 존재하죠.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막았고 물가에 갔더니 바람과 물결이 막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야? 임금을 볼 수 없는 상황, 빈배가 걸려서 갈 수 없는 상황이죠. 화제의 정서는 여기는 1호를 볼 수 없으니까 막막함, 그리고 이쪽은 빈배만 걸리는 걸 보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본사 4번 갈게요. 역시 똑같이 을려의 탄식과 님에 대한 그리운 부분입니다. 모첨 참자리에 밤중쯤 돌아왔더니 모첨은 초가집이에요. 자, 화자가 살고 있는 초가집에 초가집이 아니라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찬 잠자리에 밤에 돌아왔다는 얘기야. 이것도 시간적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가로 갔다가 산에 갔다가 물가 갔다가 헤매다가 밤중에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반벽청등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밝혀놨단 말인가 그런 얘기야. 자, 반벽청등이라는 것은 벽에 걸린 청사초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청사초롱은 언제 밝히는 등이냐면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첫날 밤 보낼 때요. 그 첫날 밤을 보내는 방의 의미다. 그래서 청등과 빨간색 등을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켜놓는 등. 그게 청사초롱이에요. 근데 화자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그래서 초가집 찬 잠자리에 밤중에 온 거잖아. 그죠? 왔는데 누가 벽에다가 저 청사초롱을 딱 걸어놨어요. 그럼 화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거 첫날 밤에 거는 등인데 자기는 혼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떨까? 마음이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지? 그래서 도대체 저 청등은 누가 밝혀놨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벽 청등은 화자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소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외로움을 또 강조하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벽 청도도 똑같이 뭐야?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됐다고 생각한다면 객관적 상관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런데 반벽 청등은 감정이입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반벽 청등이 감정이입이 되려면 반벽 청등이 외롭다라든지 반벽 청등은 나를 속상하게 뭐 어떻게 나를 눈물을 떨어뜨리게 청등이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청등이 도대체 누굴 위해서 밝혀놨는가 라고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석하면 안 된다? 감정이입된 소재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까 어디로 갔어? 산으로 올라갔다가 강가로 내려갔다가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해 뜨며 헤매며 바다하니 자, 헤매며 돌아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자, 헤매며 돌아다녔더니 바자라니 돌아다녔더니 적은 더 잠깐 사이에 적은 덧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잠깐이란 뜻이에요. 잠깐 사이에 역진에서 여기 힘력자죠. 진짜가 다할 진짜니까 잠깐 사이 힘이 빠졌다는 얘기야. 이유가 뭐야? 산으로 올라갔다가 강가로 돌아갔다가 헤매며 돌아다녔더니 잠깐 사이에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을 들었다. 잠이 든 거죠. 그죠? 피곤해가지고 힘이 다 빠져서 피곤해서 잠깐 끼무룩하고 잠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정성이 지극해서 임금에 대한 생각이 지극했는지 모르겠지만 꿈속에 님이 나타났단 얘기예요. 그죠? 그립던 님, 정말 보고 싶던 님이 꿈속에 뿅 하고 나타난 겨.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옷 같은 얼굴, 그 아름답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 옷같이 아름다운 그 얼굴이 반쯤이나 늙어 보이더라 그런 얘기야. 정성이 지극해가지고 꿈속에 님을 봤는데 그 얼굴이 어쩐겨? 어떤 거야? 옷 같은 얼굴이 반쯤이나 늙어 보인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을 내 마음속 나 너무 당신 보고 싶어요. 너무 나 사랑해. 이런 말을 실카장이라는 것은 실컷이라는 뜻이에요. 실컷. 원 없이 그런 뜻이야. 실컷. 살다라는 얘기는 아래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먹은 당신 너무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실컷 아뢰고자 했는데 눈물이 뚱벅뚱벅 막 나요.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목이 메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었던 얘기죠. 그죠? 자, 그랬더니 정을 못 다해서 목조차 메어오니 목이 메어가지고 말도 못해. 말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목이 메서 응? 못하고 있었는데 오전전 개성은 자, 오전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건방지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뭐 건방진 개성, 나쁜 개성이죠. 개성이 꼬꼬댁하는 닭소리예요. 닭소리, 꼬꼬댁하는 닭소리, 꼬끼요하는 닭소리입니다. 오전된 개성은 잠에 깨버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개성은 화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냐 안 좋겠냐. 지금 꿈속에 님을 만났어요. 그죠? 여기 꿈속에 님을 만나가지고 꿈속에서 님을 만나서 봤더니 님의 얼굴이 늙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거죠. 그래서 눈물이 막 나서 나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 하고 싶은데 목이 메어가지고 막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꼬꼬댁 하는 개성소리, 닭소리 때문에 잠을 깨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개성은 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대상이 될까? 잠을 깨버린 존재죠.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임금을 만나고 싶은데 임금과 얘기하고 싶은 것을 막아버린 존재죠. 그럼 뭐로 해석할 수 있어? 방해물 또는 장애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방해물과 장애물은 정처를 충신으로 생각한다면 뭐로 해석할 수 있어? 간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처음에 어디 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죠? 물가에 가서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온 거죠. 초가집에. 자, 시간적으로도 이동이 보입니다. 초저녁에서 저녁에서 밤이죠. 그런데 개성 그래서 닭이죠. 닭소리인데 이 보통 닭이 우는 소리는 언제? 닭은 언제 울어? 아침에 울잖아요. 그러니까 밤에서 새벽으로의 시간적 이동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황. 결국은 임금을 볼 수 없었고요. 빈배만 걸려서 외로웠고 꿈을 깨면서 임금을 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치? 또 이 개성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마음도 갖고 있겠어요? 원망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결사 부분으로 갑니다. 자, 이 결사 부분에서는 을려의 탄식과 그래도 임금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 다짐. 그 다음에 또 결사 두 번째는 감녀가 맨 마지막에 또 등장해서 을려의 얘기를 지금까지 듣고 위로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결사 1번 볼게요. 어와 허사로다. 완전히 맛이 갔단 얘기죠. 이님이 임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잠결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라봤단 얘기야. 임금이 어딨나 찾아보려고 창문을 열고 바라봤단 얘기죠. 그랬더니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쫓아온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림자가 어여쁜 거요? 화자가 불쌍한 거야? 어여쁘다는 여러분도 불쌍하다고 해석하는 거 잘 알죠? 고전 중제국어 시계에서 예쁘다, 어여쁘다는 얘기는 예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쌍하다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여쁜 그림자는 뭐로 해석하는 거야? 불쌍한 그림자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림자가 불쌍한 거요? 아니면 화자 자신이 불쌍한 거요? 그래, 화자 자신이 불쌍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림자가 어여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림자의 감정이 노출되어 있고 화자 자신도 불쌍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감정, 이입된 소재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까 여러분들하고 그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찾아보면은요. 이 반벽청등 같은 경우는 뭐 어여쁜 반벽청등, 안타까운 반벽청등 이런 식으로 감정이 직접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냥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존재로서
객관적 상관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여쁜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가 불쌍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화자가 불쌍한 거잖아요. 그죠? 그 그림자 입장에서 불쌍하다는 그런 감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금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감정이입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씨어디어서 살아서는 임금을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씨어디어라는 것은 죽어서 사라져서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돼가지고 나골 떨어지는 달이에요. 나골이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임금이 계신 창 안에 비치고 싶다라고 하죠. 자, 살아서 임금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겨? 차라리 씨어디어서 죽어서 나골 돼가지고 떨어지는 달이 되어서 창 안에 비치고 싶다. 임금한테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자에 뭐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금을 계속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때 결사 2번 감녀가 이제 유를 해줍니다. 야, 각신님, 달은 무슨 달이냐? 차라리 뭐가 되래? 구준비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나골과 이 구준비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소재가 되는데요. 을려가 나는 나골이 돼서 떨어지는 달이 돼서 임금한테 가고 싶다라는 얘기는 임금한테 끝까지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달이라는 것은 시각적 심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각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시각적 심상에 바탕을 둔 거고, 그랬더니 을려가 뭐라고 그래? 야, 무슨 달이야. 차라리 굳은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되라 그랬죠. 비는 어떤 심정이 강해요? 어떤 이미지가 강해? 촉각이 더 강하죠. 자, 그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더 강도가 셀까요?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게 더 강도가 셀까요? 그래, 시각보다는 뭐가 더 강도가 세요? 구준비가 훨씬 더 강도가 세죠. 그러면 나골보다는 구준비가 임에 대해서 화자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나골이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한 5 정도 반영된 거라면, 강도가 5 정도 반영된 거라면, 구준비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임금한테 직접 닿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강도가 10 정도 된 거죠. 결국 이 나골이 되고 싶다라든지 구준비가 되고 싶다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에? 임금한테 가고 싶다는 얘기니까 임금에 대한 사랑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나골과 구준비 속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나골과 구준비의 차이점을 표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담은 소재가 되는데, 나골은 절망감을 내포한 소극적 존재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선생님이 강도로 따진다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임금한테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골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했죠. 구준비는 뭐야? 적극적으로 다시 사랑을 구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죠. 왜? 그 강도가 뭐기 때문에? 식정도 된다. 촉각적 심상을 강하게 두기 때문에 나골보다는 구준비 쪽이 훨씬 더 강도가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골, 구준비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골이 돼서 임금한테 가고 싶다는 얘기는 결국 달이 되어서 임금한테 비추고 싶다는 얘기고, 구준비가 돼서 임금한테 직접 맞닿고 싶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금을 원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담은 소재로 해석을 하셔야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앞에서 공부했던 삼위인곡이라는 작품이 송미인곡의 전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삼위인곡, 송미인곡의 결말 처리 방식을 보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잠깐 그 삼위인곡의 결말 처리 방식을 좀 살펴볼게요. 차라리 죽어서 나비가 된다 그랬죠. 삼인국에서는 나비가 돼가지고요. 꽃나무 가지마다 족족 앉아가지고 꽃나무 가지마다 앉아서 향기, 그 꽃나무의 향기가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아서 님이 나인 줄 몰라도 나는 끝까지 님 쫓아가겠대요. 그러면 자기는 죽어서 나비가 돼서 꽃가지 나무에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을 쫓아가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작품도 님에 대한 뭐야? 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사랑을 사랑을 다루면서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송민곡 같은 경우는 나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결사 이 부분을 선생님이 복사를 해놨어야 되는데 복사를 안 해놨네요. 자, 이 부분도 각신님 그랬더니 마지막에 감녀가 뭐라고 유리해줘? 차라리 구준비나 되라고 유리해주죠. 자, 이건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 친구겠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너무나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그 친구가 너무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뭐야?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 얘기를 하거나 편지를 써서 자기 마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 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쓸 때 맨 처음에 야, 너 진짜 좋아하고 사랑해. 이런 감정을 담아서 쓴다라고 한번 해봐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이성 친구가 나의 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속상하면서 좀 짜증나는 그런 마음도 들 거 아니냐. 그치? 그럼 만약에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한번 쓴다고 그래봐요. 두 번째 편지를 쓰면 그 내용이 어떨까? 좀, 뭐랄까,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자기 한스러운 마음도 더그 표출할 거 아니냐. 그치? 그 3인곡이 아까 첫 작품이라고 그랬고요. 그 첫 번째 작품 다음에 나온 게 송민국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3인국은 그냥 나비가 돼서 나는 무조건 너 좋아.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낙월돼서 구준비돼서 난 너한테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뜨는 달도 아니고 예쁜 비도 아니고 낙월과 구준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왜 당신은 도대체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라는 그런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더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3인국의 결말 처리 방식에 비해서 송민국의 결말 처리 방식이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나비가 돼가지고 향기가 묻은 날개로 님의 옷을 옮아가지고 님이야 날 몰라도 나는 무조건 쫓아간대요. 자, 이거는 그냥 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님만 사랑한다 라는 걸 밝힌 거잖아.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나는 낙월이 돼서 님한테 직접 가겠다. 그리고 구준비가 돼서 님한테 직접 촉각적으로 나는 다가서겠다는 얘기니까 위쪽에 있는 3인국보다는 밑에 있는 송민국의 결말 처리 방식이 훨씬 더 적극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습하시고요. 선생님 말이 좀 빨라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거나 좀 필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동영상이기 때문에요. 용량을 그렇게 크게 잡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동영상이니까 돌려보세요. 앞으로 가서 돌려보시면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고 돌려볼 수 있는 게 동영상의 장점이죠.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